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는 한 왕조가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무너지고 호족 세력 간의 합종 연횡이 이어지는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사마씨 세력이 다시 통일을 이룰 때까지를 다룬 소설이 바로 삼국지 연의입니다. 소설을 직접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유비, 관우, 장비나 조조, 손권 등의 이름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소설 삼국지 연의의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펼쳐졌던 실제 역사상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의리나 조조의 권모술수, 제갈량의 신출기몰한 지력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시기였던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을 잘 포착해 봅시다. 그럼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정리해 봅시다. 위진남북조 시대란 후한이 멸망한 220년으로부터 약 400년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크게 위, 촉, 오의 삼국시대,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왕조를 유지하던 시대, 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강남의 한족 정권과 대치하는 남북조 시대로 나뉩니다. 이전보다 등장 세력이 다양해져서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통일 제국인 진이나 한과는 또 다른 성격의 역사적 사건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봅시다. 후한이 멸망한 후에 호족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정권을 세우는데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촉나라, 송건의 오나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역사적 대결 구도에 소설적 상상력을 가미해 다룬 것이 앞서 계속 언급한 삼국지 연의죠. 삼국지 연의를 볼 때 실제 역사적 맥락을 알고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우선 이 시기 삼국은 호적 연합 정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군웅들이 후한 말기 성장한 호족 출신이었던 거죠. 또한 소설 속에는 위, 촉, 오가 팽팽한 구도를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사실은 조조의 위나라가 압도적인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화북은 황허강 유역으로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역사적 사건의 중심 무대였던 만큼 인구와 생산력 측면에서 타 지역에 앞서 있었습니다. 송건이 세운 오는 창장강 유역의 강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화북에 비해서는 뒤처졌지만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유비의 촉은 지세가 험준하여 군사적 요충지였던 한중 지역을 차지하고 위나라의 군사적 압박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정세를 보면 삼국 중 위의 압도적인 힘을 오와 촉이 연합하여 막아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정세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일화가 삼국지 연의의 백미 중 하나인 적벽대전입니다. 이 적벽대전은 우리 소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통일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침내 위, 촉, 오의 삼국을 통일한 것은 진나라였습니다. 뜬금없이 다시 또 진나라인가 싶을 수 있는데 위나라의 권력자였던 사마염이 황제의 자리를 선양받아 새롭게 세운 나라입니다. 결국 화북 지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발판 삼아 삼국 간 경쟁을 주도했던 위나라, 그리고 이를 계승한 진나라가 촉과 오를 제압하고 통일에 성공한 것이죠. 앞으로도 삼국시대처럼 통일제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뉘기도 하는데 그런 분열 시기에도 언제나 통일제국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는 것이 중국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면적의 유럽이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는 곳과 비교하면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죠. 통일을 이룬 진무제는 전국 각지에 자신의 아들, 형제, 조카들을 제후왕으로 봉하고 병권을 맡깁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위나라가 황실 세력을 너무 억압해서 위에서 진으로 나라가 넘어갈 때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것입니다. 일종의 봉건제를 실시해서 거점을 차지한 제후왕들이 황실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진무제가 사망한 후에 이러한 조치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제위를 이어받은 황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국을 장악하지 못하자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각지의 제후왕들이 가담하며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내전을 팔왕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내전을 주도한 황족 출신 제후왕이 8명인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이 팔왕의 난은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진의 통치 기반을 약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가져옵니다. 사실상 진은 이때 무너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파랑의 난이 벌어지는 동안 여러 제후왕들은 병력 보급을 위해 북방의 유목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흉노, 갈, 선비, 저, 강족으로 이를 합쳐 다섯 이민족이란 이름의 오호라고 부릅니다. 제후왕에게 픽업된 이들은 북방의 초원지대를 떠나 화북 지역으로 점차 이동하였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기후변화로도 설명이 됩니다. 당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약 1.7도 정도 떨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초원지대의 식생이 변했고 그 결과 가축을 키우며 유목 생활을 하던 오호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온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생계의 곤란을 겪던 수많은 북방 유목 민족들이 파랑의 난이라는 혼란 속에서 화북 지역에 정착하고 세력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파랑의 난이 정리된 후로도 이 오호 세력은 화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화북 지역에는 다섯 유목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중 16나라가 크게 세력을 키워 이를 합쳐 5호 16국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진나라는 화북 지역에 자리 잡고 나라를 세운 흉노에 의해서 수도를 빼앗기고 황족의 대부분이 몰살당합니다. 혼란에 휩싸였던 진왕조가 마침내 무너진 것인데 이때 창장강 유역의 강남 지역에서 황족 중 하나였던 사마 예가 새롭게 황제 자리에 올라 진왕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에 자리 잡은 진왕조를 동진이라고 부르는데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왕조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따라서 강남 지역으로 옮겨오기 이전 시기를 서진이라고 합니다. 결국 동진이 건국된 후에 수많은 한족들이 화북의 혼란을 피해 강남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동진은 화북을 차지한 오호 세력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북 지역의 북방 민족이 여러 나라를 세우고 대치하던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 합니다. 이 시기에 화북 지역을 차지한 여러 민족들은 서로 치열하게 대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 지역에 자리한 동진은 피난에 따른 혼란을 추스르고 어느 정도 정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물론 강남의 동진 정권도 마냥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남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과 화북의 전란을 피해 이주해온 세력들 간의 갈등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문벌 귀족이 새로운 사회 지배층으로 떠올랐는데 이들 중심의 정치 운영이 폐단을 거듭하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동진 정권은 군부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군대를 이끌던 장군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새 왕조인 송을 건국합니다. 이후 강남 지방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되면서 송, 제, 양, 진의 차례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화북 지역에서 이어지던 여러 나라 간의 대치 상황은 439년 선비족이 세운 부기에 의해 끝이 납니다. 이때부터 화북 지역의 부기와 강남 지역의 한족 왕조 간의 대치가 치열해지는데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 합니다. 참고로 한국사 시간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이 중국의 북조와 남조 국가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치며 고구려의 세력을 확고히 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남북조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도 2시 방향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부터는 한국사에서 배웠던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으며 일어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비족이 세운 부기는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강남 지역의 한족 정권을 압박합니다. 또한 5호 16국의 혼란을 끝낸 후부터 화북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바로 부기 제7대 황제인 효문제입니다. 효문제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 즉 화북 지역의 원주민이자 농경민족인 한족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화북 지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경민족인 한족에 대한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우선 원래 자신들의 근거지에 위치했던 평성에서 후한의 수도였던 러양으로 천도를 단행합니다. 통치의 초점을
초원지대가 아니라 농경지역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또한 선비족 귀족들에게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이에 따라 당시 북이 황족의 성씨는 탁발시에서 원씨로 고쳐졌고 황실 아래 한인과 선비인 출신 귀족이 함께 공존하는 북조의 귀족 제도가 성립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의 사용도 금지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학습지에 실어둔 사료를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이와 더불어 효문제의 정책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균전제입니다. 한자어 풀이를 해보자면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제도라는 뜻인데요. 핵심은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후한 말부터 계속된 전란으로 당시 화북 지역에는 황폐한 농지가 많았고 혼란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도 많았습니다. 이들을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 안정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 시행된 균전제의 핵심은 황무지를 유랑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개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었고 정착한 농민들에게 병역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이 균전제는 북이가 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통일제국을 이루는 수와 당의 통치체제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하지만 효문제가 추진한 다양한 변화의 노력이 꼭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비족 귀족 중에는 선비족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던 세력도 있는데요. 이들이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진 거죠. 결국 효문제가 죽은 후에 기존의 선비족 근거지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과정에서 북이는 동위와 서위로 각각 분열합니다. 이후 동위와 서위에서 모두 권력을 잡은 신하가 황제를 쫓아내고 북제와 북주를 세웁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북제와 북주 두 나라 모두에서 선비족과 한족의 합작 세력이 권력의 핵심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효문제의 한화 정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 이후 통일제국을 이루는 수와 당의 황실도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두 나라의 특징과도 연결되니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한편 북위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강남 지방의 남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화북 지역의 한족이 전란을 피해 대거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삼국시대 오나라 때 시작된 강남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이 보급되고 개간이 활발히 진행되어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향상되죠. 이런 경제적 성장은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조 정권이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강남 지방이 생산력 측면에서 화북 지역을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 성장의 결과 수, 당과 같이 이후 등장하는 통일제국들은 강남 지역의 경제적 생산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성장을 이어간 경제와 달리 정치적으로는 빈번하게 왕조가 교체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앞서 정리했듯이 토착민과 이주민 세력 간의 갈등, 문벌 정치의 폐해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문벌 정치의 폐해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문벌 귀족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남북조 시대의 사회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문벌 귀족이라 불리는 지배층이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이전 시대의 지배층인 호족이 대토지와 예속민을 토대로 지방에서 형성된 세력이라면 문벌 귀족은 가문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면서 여러 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관직마저 독점한 세력을 말합니다. 호족이 지방 세력이라면 귀족은 중앙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문벌 귀족 가문의 권위는 황제의 권력을 일정 수준 제약할 정도였는데 집안 출신을 빌미로 황제가 요구하는 관료의 등용을 막는 일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벌 귀족의 출현은 구품중정제라는 새로운 관료 등용법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구품중정제는 각 군현에 인재 추천을 전문으로 하는 중정관이라는 관료를 파견하여 향촌의 여론을 듣고 향촌 출신 인재에게 등급을 매겨 중앙에 추천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추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된 조치였는데 향촌의 여론을 장악하고 있던 중앙의 고위관료나 지방의 호족들이 자신의 일족을 추천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높은 등급에는 가문이 나쁜 자가 없으며 낮은 등급에는 권세 있는 집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능력보다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을 중시하는 풍조가 횡행했고 몇몇 가문이 고위관직을 사실상 세습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가문들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벌 귀족의 사회 지배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수와 당나라 때까지 이어집니다. 단 주의할 점은 남조와 북조에서 귀족의 위세가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황제권이 좀 더 부실했던 남조에서 문벌 귀족의 권위가 강했습니다. 화면 하단의 일화도 일반적으로 남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족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문벌 귀족들이 현실 정치에서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남조 정권에서는 동진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송왕조 이후에 낮은 가문 출신의 창업자가 계속 출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문벌 귀족들은 어지러운 나랏일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관직과 가문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쏟았던 것이죠. 당시 새롭게 왕조를 창업한 황제들은 문벌 귀족의 이러한 현상을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과정에서 문벌 귀족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 문벌 귀족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문벌 귀족들은 점차 나랏일의 실무에는 무관심한 채 고급스러운 문화에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시 그 시대의 시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한나라 때 성장한 유교가 쇠퇴하고 불교와 도교, 노자와 장자의 사상 등이 유행하였습니다. 이는 한나라 때 성립된 기존의 통치 질서가 붕괴되면서 그 통치 질서를 뒷받침하던 유교에 대해 반발과 실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들자면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중원, 그러니까 화북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민족들에게 뺏긴 채 그 이민족들의 정권인 북조 정권의 군사적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그러니까 중화 질서죠. 이런 중화 질서는 당연히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기존에는 사상적 측면에서 유일한 권위였던 유교를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불교와 도교, 노장 사상 등 다양한 사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불교입니다. 한나라 때 사막기를 통해 전래된 불교는 그 시기까지는 교세를 확장하지 못하였으나 위진남북조 시대에 불경의 한자 번역이 이루어지고 중국식으로 해석된 불교가 등장하면서 그 꽃을 피웁니다. 특히 남북조 시대의 불교는 북조 왕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화북 지역을 지배하는 이민족 왕조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문화 중심적 사고관을 반영한 유교보다는 새로운 불교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위에서는 윈강과 룽먼 지역에 대규모 석굴을 조성하는데 북위 황제의 얼굴을 본따 불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북위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를 무너뜨렸던 황건적의 난, 우리 기억하죠? 그 황건적의 난은 한나라 말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오두미도, 태평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교의 흐름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의 조직으로 이어지고 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 제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러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무위자연을 강조하던 도가 사상에 민간신앙적인 신선사상이 융합된 도교입니다. 이 도교는 내세보다 현생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현생의 행복과 불로장생을 기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도교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하나의 교단으로 체계화된 것은 아무래도 혼란한 당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교 또한 불교처럼 중앙정권 차원에서 보호받고 장려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떠돌아다니거나 궁핍한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종교였기 때문에 민중적 성격의 종교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상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노장사상과 청담의 유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장사상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으로 인위적 제도의 배제, 무위자연의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담을 말로 풀어보자면 맑은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맑은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기존의 유교의 형식적 예의 범절 같은 거 벗어난 것, 현실 정치의 복잡한 것에서 벗어난 것, 예를 들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 본연의 진정성 등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청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철학적인 고담 준론을 나누는 것을 청담이라고 일컫기도 했어요. 이러한 성격의 노장사상과 청담이 이 시기에 유행한 것은 이 시기 사회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 특히 남조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남조 사회에서는 중림 칠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노장사상과 청담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보았는데요. 이들은 위나라가 진나라로 교체되었던 시기에 각종 기행을 일삼으면서 유명해졌던 사람들인데, 이들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문벌귀족의 현실도피적, 자연예찬적 성격은 당시 예술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도연명이 쓴 귀거래사와 고개지가 그린 여사잠도가 있는데요. 세속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도연명의 귀거래사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당시 문벌귀족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를 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화려함과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추 전국시대 이후 다시 한번 분열된 중국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사에서 익히 들어보았던 이름, 수와 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와 당은 위진남북조의 오랜 분열을 끝내고 다시 한번 통일제국을 세웠는데요. 그렇지만 이 새로운 통일제국은 앞선 진이나 한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나타난 변화들이 새롭게 등장한 수와 당 제국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새롭게 펼쳐질 수와 당나라의 변화를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